현재 대부분의 농산물은 남아돌고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앞으로 고령화 또 인구 감소는 가속화될 겁니다. 결국 그것은 농산물 소비량을 감소시킨다는 얘기거든요. 그리고 농산물 시장 개방, 심지어 농업기술 발달은 농산물 공급량을 늘리게 됩니다. 모든 농산물이 남아돌고 있는 상황에서 공급량은 늘어나고 소비량은 줄어드는 이 상황, 그리고 농촌의 그 인건비라든지 투입비의 증대는 굉장히 가파르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청년들이 살아가는 방식에 대한 관심들이 바뀌었어요. 기성세대와 달리. 어찌 보면 아버지처럼 살지 않겠다라는 게 들어있거든요. 한편으로는 아버지처럼 못 산다도 들어있어요. 아버지처럼 살지 않겠다는 이런 거죠. 아버지는 월화수목금금금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다 토요일이나 일요일 날 소파에서 뒹굴뒹굴 리모컨 가지고 있으면서 구박받고, 어렸을 때 내가 놀아달라 할 때는 항상 바빠서 놀아주지도 않던 아빠. 그런데 지금은 아빠 혼자예요, 가정에서. 예. 그리고 어느 날 보니까, 내가 커서 보니까 아빠가 언제 회사를 그만둬야 될지 모르는 그런 위기감에 전전긍긍해 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렇다면 내가 볼 때 그 속에 아버지만 있었고 직장인으로만 있었고 남편으로만 있었지 아버지 자신이 없는 것이 보인 거예요. 그래서 나는 어느 한 면에 속하지 않고, 과장으로 부장으로 누구의 아버지로 남편으로 어느 한 면에 속하지 않고 그 면과 면 사이에 경계선에 서고 싶다. 내가 자유롭게, 내가 주인 돼서. 우리 청년들이 그런 생각을 많이 하거든요. 그렇다면 여러 가지 선택지가 있겠지만 나는 시골에서 사는 것도 그렇다. 육체적으로 다소 힘들고 경제적으로 궁핍해도 내 생각과 내 가슴이 풍요로워지는 삶. 결국 내가 주인 되는 삶. 다만 그것이 몇천 평씩 농지를 가지고 엄청난 기계를 가지고 농업을 하기에는 너무 어려움이 있다. 콩만 심는 것이 아니고 그 콩으로 된장도 만들 수 있지만 콩으로 체험도 할 수 있고, 심지어 콩 자체를 적당한 크기로 포장해서 필요로 하는 사람들을 잘 찾아서 이른바 SNS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자기들이 공급할 수 있다는 자신을 가져요. 예, 그러다 보니까 청년들이 기존의 농업 방식, 기존의 문법에서 벗어나는 거죠. 기존의 문법에서 벗어난 사고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많은 청년들이 다 성공하는 것은 아니지만 전혀 다른 방식으로 성공해 가는 친구들이 많이 있어요. 지금 도시민의 2명 중에 1명이 언젠가 시골에 가서 살고 싶다 이렇게 응답을 한 것이 10년이 훨씬 넘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최근 3년 연속 약 50만 명이 도시에서 농촌으로 가고 있어요. 그런데 귀농은 아무나 생각할 수 있지만 누구나 할 수 없거든요. 도시에는 2명 중에 1명이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단 말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어느 날 하루라도 농촌에 와서 쉴 수 있고 이른바 전원을 오프하고 싶은 욕구는 있단 말입니다. 예, 그런 사람들에게 그런 서비스를, 그런 시장을, 그런 상품을 만들어서 공급하는 거, 그거 우리 청년들이 하기에 너무 좋죠. 농업에 있어서의 6차 산업화는 무엇보다도 젊은 청년 농부들이 관심을 갖는 분야이기도 합니다. 청년 농부들의 도전의식 그리고 창의적인 이 비즈니스 마인드는 시장 개방을 넘어서는, 또 고령화, 이 공동화돼가는 농촌의 큰 원동력이자 농촌 활력화의 중요한 요인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첨단 산업 분야도 이제 4차 산업혁명을 얘기하고 있는데, 상대적으로 뒤떨어진 농업 분야에서 6차 산업은 이상하지 않냐? 이런 질문들을 많이 하는데요. 4차 산업혁명은 우리가 말하는 그야말로 4차 산업혁명의 얘기고, 6차 산업혁명은 그 4차 산업혁명 다음에 5차, 그 다음에 6차가 아니고 1차라는 생산, 2차라는 가공, 3차라는 유통체험을 1 곱하기 2 곱하기 3, 1, 2, 3차 산업을 융복합해서 하자라는 것이 6차 산업의 개념으로, 저희가 일반 산업계에서 4차 산업을 이야기하지 않을 때 이미 농업계에서는 그런 생각으로 6차 산업을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이게 곱하기도 6이 되고 더하기도 6이 되는데, 우리가 정부에서 하는 6차 산업은 곱하기의 개념이거든요. 왜냐하면 1이 0이 되면 다 0이 되니까. 1차 산업이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1차 산업이 경쟁력이 없으니까 가공이나 유통이나 2, 3차를 하자는 것이 아니고, 1차가 중요한데 1차만 가지고서는 구조적으로 어려움이 있으니 2, 3차를 통해서 새로운 시장을 만들어내고,
이른바 헛개나무를 안 먹던 사람들이 헛개나무 차가 나오니까 먹지 않습니까? 누군가 헛개나무 파는 거죠. 그렇게 새로운 시장을 만들어내고 부가가치 올리는 일을 하고, 다만 그것이 거기서 얻어진 이익이 대기업 주머니로 들어가고 마는 것이 아니고 거기서 얻어진 이익들이 1차 생산 농가에 원료를 수매하든지 사람들이 가서 일을 하든지, 요컨대 2, 3차를 통해서 1, 2, 3차 융복합을 통해서 얻어진 이익이 1차로 순환되게 하자. 1차가 중요하니까. 우리에게는 이 농촌이 갖는 공익적 기능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노는 하루에 3cm씩 모터로 물을 내려요. 우리나라는 지하수 부족 국가거든요. 물 부족 국가. 만약에 논농사에서 돈이 안 되니까 다른 걸로 막 전환을 한다면 지하수 부족 문제는 아주 심각해질 겁니다. 그 이웃나라 일본 같은 경우는, 구마모토 같은 경우는 원래 논이었던 자리에 물만 담아도 3개월 동안 최대 22만 원씩 보조금을 줍니다. 왜? 논농사에서 돈이 안 되니까 다른 걸로 막 전환을 해버렸거든요. 그리고 논만 가지고 얘기를 해봐도, 논은 논둑 높이 예를 들어서 30cm쯤 된다고 봤을 때요. 지금 집중호우가 3배 이상, 4배 이상 많아졌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때 논에서 일시적으로 물을 잡아줬을 때는 엄청난 홍수 조절 기능이 있어요. 자, 이래서 스위스 같은 나라는 헌법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뭐라고 명시되어 있냐면, 소를 겨울에는 13일 이상, 여름에는 25일 이상 방목하면 전체 소득분의 70%를 나라에서 세금으로 보전을 해줘요. 그러니까 1억은 벌어야 되는 농가가 아무리 해도 3천만 원밖에 못 번단 말입니다. 거기도 인건비가 비싸고 들어가는 돈이 많으니까요. 그러면 7천만 원을 나라에 세금으로 줘요. 헌법에 명시가 되어 있어요. 왜 그러냐? 양질의 소고기, 신선한 우유, 동물 복지를 증진하라는 것보다는요, 젖소들이 한가롭게 풀을 뜯고 있는 광경을 도시민들에게 보여달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어렵다는 거죠, 도시민들이. 청소년 자살률 1위, 65세 이상 노인 자살률 1위, 16년 연속 국가 자살률 1위 하는 어느 나라처럼 될 수 있으니 젖소들이 한가롭게 풀을 뜯는 광경을 보여달라. 농업에서 돈을 벌기는 어려우니 다른 분야에서 우리가 번 돈으로 우리가 살기 위해서 일부 돈을 나눠주겠다라는 것이 국민들이 공감이 됐기 때문에 헌법에 들어가 있는 거죠. 농업농촌은 이 홍수조절, 경관적 기능, 지하수 확보, 생태보전, 이런 농업농촌의 공익적 기능을 국민들이 공감하고 그것을 다른 것 몰라도 농산물이라도 우리 거 사줘야 되겠다. 다른 것 몰라도 농업 쪽의 예산은 반대하지 말아야 되겠다. 나라를 지키는데 국방비 사용하듯, 우리 정신문화 유지하는데 문화재 유지비용 사용하듯, 우리 생명 지키는데 이 생명 곳간 유지비용 지불해야 된다라는 이 국민 공감이 굉장히 중요하죠. 당장에 우리는 모든 농산물이 남아돌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는 어찌 보면 이제 배를 채우는 농업보다는 이 도시화 산업화에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지 않습니까? 가슴을 채우는 농촌이 훨씬 더 중요한 시대에 와 있습니다. 고령화, 인구 감소로 농산물 소비량은 더욱 감소해 갈 거고, 시장 개방과 농업 기술 확대로 공급량은 늘어나는 이런 상황에서 더 많이 생산해서 되는 것이 아니고, 국민들이 그런 농업농촌이 갖는 공익적 기능을 잘 알고 거기에 국민들이 살기 위해서 농업농촌 유지 비용을 지불하고, 또 농민들은 그런 국민들의 성원에 안전한 먹거리를 안정적으로 공급해주고 또 농촌 환경을 깨끗하게 유지하는 이른바 상호준수 의무를 잘 지켜야지 국민들의 성원도 지속되는 거죠. 예, 6차 산업은 기존 농사 짓던 농경지에 가공이나 체험시설을 도입한다고 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식품으로 만드는 일들이 수반됩니다. 그러다 보면 농업인들은 1차 생산할 때보다는 훨씬 강력하게 위생, 환경에 대한 규제를 받게 되거든요. 물론 무분별한 규제 완화, 또 난립을 피하기 위해서 엄격한 법 적용은 필요합니다. 하지만 이 6차 산업 관련법 취지에 맞도록 일정한 자격과 여건을 갖춘 이 6차 산업 인증 경영체에 대해서는 예외적으로 규제 완화의 폭이 더욱더 지금보다 확대되어야지 6차 산업이 활성화되고, 이를 통해서 우리 농업인들의 판로도 확대되고 이용도 확대된다, 이렇게 볼 수 있죠.
우리가 식품을 만들거나 또 체험시설을 하거나 이런 것들이 결국 6차 산업의 근간이 되는데요. 그것들은 엄청난 규제가 많아서 농업인들이 뭘 하려고 해도 하기가 어려워요. 그렇다고 해서 그 규제를 다 풀어주면 안 되죠. 국민 건강이 우선이거든요. 농업인 소득보다는. 또 국토 환경 보존이 우선이죠. 아무데나 가공공장 차리고 아무데나 주차장을 할 수는 없으니까. 하지만 6차 산업 인증제도가 있단 말입니다. 6차 산업 인증제도는 바로 그런 것들을 조절할 수 있고 또 혼자만 돈을 버는 것이 아니고 이 1차 농산물 수매나 또 마을 사람들이 와서 일을 해서 거기서 얻어진 이익들이 결국 마을 농가들한테 순환되는 사람들을 우리가 6차 산업 경영체로 인증을 해줘요. 그래서 그런 자격과 역량을 가진 사람들한테는 그런 규제의 일부를 풀어주자는 거죠. 그게 6차 산업법의 취지예요. 법은 그렇게 돼 있거든요. 그런데 그게 너무 미미하니 그 규제에 대한 부분들을 좀 더 확대해야 된다는 것이 현장에 가장 아주 필요로 하는 목소리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을 관리를 철저히 해야죠. 6차 산업 인증 경영체를 관리를 철저히 해서 그런 문제들이 없도록 하는 것이 중요한 거죠. 전부 풀 수는 없죠. 예. 6차 산업의 목적은 생산만 가지고 어렵다는 거죠. 그래서 가공, 이용, 유통 부분을 확대를 해야 되는데 그 부분이 여러 규제와 제한에 걸려 있단 말입니다. 예, 절대 농지에 화장실을 지을 수가 없어요. 근데 화장실을 짓지 못하면 체험장을 운영할 수 없어요. 화장실이 없으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농업인이 일반 토지를 사서 체험장을 짓고 하기에는 비용이 너무 많이 드는 거죠. 그래서 6차 산업법은 일정한 자격을 갖춘 사람들을 6차 산업으로 경영체로 인증을 해줍니다. 철저한 심사를 통해서. 그래서 인증받은 경영체에 대해서는 예외적으로 그런 부분들을 인정을 해주고 그 인증받은 농가들은 거기에서 1차 주변의 마을 농가들에게도 이익이 순환되는 그런 일들을 나눠서 하라는 것이 지금 6차 산업법의 근간이거든요. 그런데 농림부 입장과 환경부, 국토부, 식약청 입장이 많이 다르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법은 만들어놨는데 실질적으로 농업인들에게 혜택 가는 게 거의 없다시피 해요. 그래서 그 법에서 자꾸 이 시행령 같은 것을 통해서 하나씩 자꾸 열어주고 자체적으로는 관리를 잘하고 이게 중요하죠. 그 인증된 경영체, 인증 농가가 6차 산업을 막 활성화하게 그 인증 경영체만 대상으로 해서 규제를 자꾸 풀어줘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그 인증 경영체도 재인증을 해서 잘못된 경우에는 재인증을 못 받게 돼야 되겠죠. 예, 그러면서 농촌 지역에 이 선순환적인 좋은 생태계가 만들어지고 농업인 소득도 올라가고 청년들의 일자리도 생기고 6차 산업은 궁극적으로는 농촌의 중요한 활로 중에 하나인데 지금 아직 발목에 채워진 족쇄가 그대로 있는 거죠. 대부분의 설문조사에서 6차 산업에서 가장 큰 애로사항, 판로 문제로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농협의 유통, 판매 기능을 통해서 국내 판로는 물론이고 수출까지 이 농협의 역할은 아주 크다고 볼 수 있어요. 그리고 농협은 산지 조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산지 조직을 활용해서 원료 농산물 공급 체계를 안정적으로 갖추고 그리고 가공이나 유통 이런 분야를 잘 활용한다면 우리가 지역 단위 6차 산업의 가장 중요한 핵심 주체로 농협을 농협에서 일하는 분들은 참 억울한 부분이 많겠지만 그래도 많은 문제점들이 있다고 지금 비판을 받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일선의 농협이나 축협의 지배구조 개선이 농협을 경쟁력 있게 한다. 이것은 전문가뿐만이 아니고 농업인들에게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는 얘기거든요. 그것이 결국 농협 본연의 역할이기도 하거든요. 농협 본연의 역할이 뭡니까? 조합원의 복리 후생 증진이거든요. 그런 것들을 강화해줘야지 농민들이 더 많이 팔아서 더 많이 돈을 버는 데는 한계가 있어요. 덜 돈을 사용하게, 덜 돈을 쓰게 되는 거, 이거 농협이 해야 될 일들이거든요. 그러자면은 조합 유형별로 적합한 이 지배구조 형성이 필요합니다. 거기에 조합원들의 의사가 조합 경영에 잘 반영되는 그런 구조 형성이 매우 절실하다고 안팎의 지적이 많은 거죠. 자,
조합장은 누가 선출합니까? 농업인들이 선출하거든요. 그래서 조합장을 선출하고 결과적으로 중앙회장을 선출하는 것도 조합원입니다. 그래서 조합원이 깨어 있어야 농협 조직도 깨어난다고 봅니다. 농협이 만들어지고 조합원을 모집하는 게 아니고 농업인들이 스스로 협동조합을 만들었는데 거기에 행정과 관련된 일을 직원을 고용해서 운영하는 것이 농협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농협의 주인은 농업인이죠. 조합원인 농업인들. 그러니까 농협은 주인인 조합원들, 농업인들을 위해서 존재해야 되는 것이고 모든 판단 기준이 거기에 가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런 소리에 귀 기울이고 주인인 농민들을 위해서 늘 깨어있고 생각하는 농협 조직이 돼야죠. 예, 주체 간의 상호 신뢰가 없으면 6차 산업은 어렵거든요. 상호 신뢰는 뭐예요? 자기 밥값 하는 거예요. 농협은 농협이 가진 존재 이유도 있고 역할도 있거든요. 농업인들이 생산은 잘하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유통, 판매, 마케팅이 잘 안 돼요. 농협 조직은 지역 농업에서 가장 그걸 잘하는 조직이거든요. 그렇다면 지역 농협은 지역 농업인이 없으면 존재할 수 없거든요. 그런 위기의식을 가지고 지금 지역 농업의 농협 그 조합원 수가 급감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그 안을 살펴보면 사실상 가짜 조합원이 많거든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농협은 꺼져가는 촛불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농협이 이런 것들을 직시하고 발벗고 나서야 돼요. 그래서 지역의 이 농업 경영체들이 만들어내는 것들을 생산 단계에서부터 참여해서 어떻게 하면 팔릴 것인가 그것을 같이 궁리해서 만들고 만들어진 것들을 운반해주고 알리는 역할들을 해야죠. 그리고 지역의 농업인들은 나만 잘 먹고 살면 될 것 같지만 계속 잘 먹고 살면 괜찮은데 이 지역 농업 공동체가 무너지면은 지속성은 갖기 어렵거든요. 결국은 뭐예요? 그 안에서 역할 분담을 하고 얻어진 이익들이 적절한 수준으로 순환되는 것들을 해야지 먹고 살아요. 일본에서 사례인데요. 청귤, 아직 안 익은 귤로 잼을 만드는 이 잼스가든이라는 그 농업 경영체인데 거기도 6차 산업을 해요. 일본도. 인증을 받은 농가라서 제가 한번 탐방을 갔었는데요. 그 청귤을 주스 공장에 납품되는 것보다 10배 이상 비싸게 납품을 받더라고요. 근데 물어봤어요. 왜 10배씩이나 주고 비싸게 사냐? 그랬더니 자기 청귤잼은 아주 특화되어 있어서 이것만 찾는 고객들이 있어서 자기 잘 팔고 있다 이거예요. 1년에 10만 개 이상을 팝니다. 그런데 이 청귤잼 맛이 계속 유지되려면 계속 이 품질을 유지해서 생산해주는 마을의 농가들이 없으면 자기 청귤잼 없다 이겁니다. 그래서 10배 주고 산대요. 그래야 그 농가도 유지가 되니까. 뭐 이런 정신들이 필요한 거죠. 또 거기에 1차 농산물을 납품하는 농가 입장에서는 다른 데 다 팔고 어제 저녁에 가락동 시세가 좋으니까 거기다 팔아버리고 오늘 전화를 안 받고 이러면 안 되죠. 예, 정말로 약속된 농산물을 잘 키워내고 행여 이번 주에 다른 데에서 가격이 더 좋더라도 거기다가 물건을 공급해 줘야죠. 그래야 지속하는 거죠. 그리고 지역의 행정. 이게 2인 삼각경기거든요. 예, 지역의 행정도 더 이상 농촌 지역이 지금 19세에서 39세까지 이른바 가입연령 여성 인구 비율이 65세 이상 노인 비율의 50%가 안 되는 지역이 전국에 50개의 시군이 넘거든요. 이른바 인구 소멸 위험 지역이라고 하거든요. 생존할 수 있는 방법은 그 지역에 사는 사람들이 소득이 나오는 거거든요. 그 지역이라 하면 대개가 농어촌 시군이거든요. 예. 그러면 지금처럼 기존의 방법대로 1차 생산만 해서는 소득의 한계가 있단 말입니다. 예. 그러면 결국은 6차 산업에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나서야죠. 그러면 중앙정부 이외에 지자체에서 할 수 있는 다양한 행정 편의에서부터 지원까지 아주 공정하고 공익적인 곳에 적절하게 활용될 수 있도록 자꾸 국리하고 현장으로 나가봐야죠. 그런 것들이
서로 자기 입장에서의 밥값이죠. 네, 그런 것들이 유기적으로 서로 신뢰관계에서 맺어진다면 6차 산업은 훨씬 나아지겠죠. 가장 오래된 미래죠. 인류가 생겼을 때부터 인류가 없어질 때까지. 예, 농업은 그런 거죠. 예, 그리고 우리는 지금 5,000년 역사 중에 불과 먹거리 걱정을 덜한 게 50년도 안 되거든요. 5,000년을 1m로 놓고 봤을 때 몇 미리가 되겠습니까, 그게? 예. 우리는 인구가 줄지만 세계적으로는 인구가 폭발적으로 증가한단 말입니다. 그리고 농업시설, 농촌 기반, 농경지는 엄청나게 줄어들고 있어요. 지금 세계식량농업기구에서 발표한 자료에 의하면 1분에 24명이 기아로 죽어가고 있거든요. 전 세계 인구의 3분의 1이 저녁밥을 못 먹고 침대로 향하고 있단 말입니다. 우리가 지금 일시적으로 먹거리가 남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식량 자급률이 지금 52.8%, 53%에 불과합니다. 예. 식량이 무기화라는 말을 피부에 안 와닿는데요. 우리가 냉해가 와서 쌀 파동이 한번 일어난 적이 있었는데요. 세계적인 이 메이저 곡물 회사들이 3배 가격을 요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냥 3배 한번 주고 살 수도 있어요. 내년엔 분명히 쌀이 풍년될 거니까. 매년 풍년이니까. 그런데 그 곡물 회사들이 요구한 것이 3배 가격으로 3년 연속 구매를 조건으로 했단 말입니다. 이게 식량의 무기화죠.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죠. 그래서 한 나라는 자국의 국민들의 먹거리는 스스로 책임질 수 있어야죠. 우리는 지금 절반밖에 안 된다는 겁니다. 매우 심각하죠. 예. 그리고 저 황금 물결 넘실거리는 농촌의 들판이 이런저런 공장으로 또 황폐화돼서 간다면 지금도 OECD 국가 중에 청소년 3명 중에 1명이 2주 이상 우울증을 앓고 있고 청소년 자살률이 1위고 65세 이상 노인 자살률이 1위고 16년 연속 국가 자살률이 1위라고 하는데 이것은 전 세계에 유례가 없는 눈부신 경제성장 한강의 기적을 이뤄냈지만 그 한강의 기적이 부메랑이 돼서 지금 대한민국 사회 심장을 겨누고 있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저 도시의 사각형 회색빛 짙은 그늘이 만들어낸 저런 지표들을 치유할 수 있는 것은 이제 녹색의 곡선의 농촌이거든요. 어찌 보면 우리는 1리터의 곡물 생산보다도 1평방미터의 농촌 공간이 훨씬 중요한 시대에 와 있어요. 그래서 반도체, 조선, 자동차 팔아서 외국에서 쌀을 사다 먹으면 되는 것이 아니고 농촌 공간을 유지해야 돼요. 그래서 식량만의 문제가 아니죠. 그래서 농촌이 단순하게 식량 생산 기지가 아니죠. 그것이 바로 우리 농업농촌이 갖는 공익적 기능이에요. 우리 대학이 있는 천안은 하늘천 평안한 해서 하늘 아래 평안한 곳이라는 곳이에요. 자연재해가 없어서. 재작년에 새로 설계된 신도시 천안 아산역 주차장이 차량이 반쯤 잠길 정도로 심수가 됐거든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그 일대가 전부 논밭이었던 지역인데 지금 완전히 아파트 숲으로 덮였거든요. 집중호우가 내렸을 때 농경지에서 5분, 10분 일시적으로 물을 잡아주지 못했을 때 필연적으로 일어나죠. 70년대까지만 해도 한강이 범람했어요. 비가 많이 오면. 그런데 지금 한강이 한강 쪽으로 안 높였는데도 집중호우가 3배, 4배 이상 많아졌는데도 한강 범람 안 하지 않습니까? 이유는 한강이 범람하니까 소양강 댐을 막은 거예요. 그래서 범람을 안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제가 얼마 전에 그 소양강 댐 근처를 갔어요. 춘천에 갔는데 소양강 처녀 동상이 있더라고요. 제 눈에 볼 때는 소양강 처녀가 너무 지쳐 있었어요. 왜냐하면 그 일대에 그 비가 많이 왔을 때 일시적으로 물을 잡아주던 논밭이 급격히 줄어들었거든요. 우리나라 전국적으로. 그 지역은 더욱더 그렇습니다. 소양강 처녀가 혼자 막으려다 보니까 너무 지쳐 있는 거예요. 이대로 간다면 다시 또 한강에 범람이 없다고 누가 얘기할 수 있어요. 집중호우 이렇게 많아졌는데. 그래서 농부는 단순히 나하고 다른 누군가의 직업이 아니고 농촌은 단순히 나하고 다른 누군가 사는 공간이 아닌 우리 모두가 우리 모두를 위해서 지켜야 되는 공간이거든요.
예, 그것이 농업농촌이 갖는 공익적 기능이죠.